여기까지 이제 사기가 후대에 미친 영향과 사기에 대한 평가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사기에 나오는 단어들과 명언 명구들을 가지고 사기의 매력을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글자를 어떻게 읽냐? 거열이라고 했습니다. 거열, 그죠? 술의 차자죠. 차자인데 이제 거라고, 술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에 따라서. 거열, 이런 형벌 이름입니다. 형벌 이름. 그래서 거열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나옵니다. 사기에 처음으로. 누가 이걸 당했냐?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유명한 개혁가였던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은 성공시켰지만 나중에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반역죄에 몰려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거열형을 당합니다. 거열형은 뭐냐? 수레가 사지를 수레에다 묶어놓고 각각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그래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떤 형벌로 진화가 되냐 그러면요, 오마분시라고 하는 형태로 진화됩니다. 오마는 5마리 말이 이끄는 그 나눌 분자 시체 시자입니다. 그 5마리의 말이 시신을 이제 찢어 발긴다. 5쪼가리 낸다라는 거예요. 5마리 말이. 어디까지 묶냐? 머리통까지. 팔, 다리 4개. 그죠? 그 다음에 머리통을 묶어가지고 5방향으로 달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찢어 죽이는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에 보면은 최초로 개새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새끼야. 그죠? 이게 누구 이름이야? 사마 상녀 어릴 적 이름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가였던 사마 상녀가 있죠. 사마천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전에 저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기에 나오는 러브스토리. 탕문군하고 첫눈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날 밤으로 야밤 도주한 러브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사마상녀가 어릴 적 이름이 견자야. 개새끼에서 강아지였어요. 우리도 그런 거 옛날에 그런 이름 졌잖아요. 개똥이 뭐 이런 거 졌잖아요.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나중에 자기 이름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상녀라고 졌잖아. 근데 이 상녀는 누구하고 이름이 같으냐? 전국시대 때 인상녀하고 이름이 같다. 우리가 그때 문경지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경지교의 주인공이 인상녀잖아. 인상녀가 말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하니까 사마상녀가 인상녀를 멘토로 삼아가지고 자기 이름 상녀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에는 또 사마상녀의 그죠? 아픔이 있어요. 왜? 사마상녀는 말더듬이야. 말을 더듬어요. 근데 인상녀는 워낙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말로 외교관이 돼가지고, 그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말 잘하고 싶어서 인상녀가 부러움 반, 그 다음에 뭐 정신적으로 지주 반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사기엔 미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벼슬 이름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 황제의 후궁들한테 준 벼슬입니다. 그래서 미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첩이요, 미인, 뭐 이런 식으로 귀인, 뭐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꽤 높은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미인입니다. 그 다음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그죠? 반석이 때다. 반석자는, 반자는 2가지로 씁니다. 저 반자 밑에 돌석자를 쓰는 반자가 있고, 다들 대부분 다 그렇게 씁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글자는 달라도. 그 다음에 부모의 나라라고 하는 부모국이라는 단어가 사기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 일의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사단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석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금메달은 김영수가 다 석권했다. 그런 뜻이죠. 자리를 휘어잡았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석권은 모여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이 자리석자잖아요. 그죠? 그거를 두루마리처럼, 권자가 둘둘둘 많은 두루마리잖아. 확 휘어잡았어. 좌중을 휘어잡는 거를 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어떤 경쟁 관계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거나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을 때 석권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단어가 식언이라는 단어죠. 그죠? 우리 식언했다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말을 먹는다. 말을 먹는다. 식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 가운데에서 이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식. 귀이자. 귀. 귀이자에다가 먹을 식자. 기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우리는 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식, 지언. 그러니까 귀로 밥을 먹는 듯한 소리, 말소리. 이식, 지담. 이거 말씀 담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거나, 그 다음에 뭐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귀로 밥 먹는다. 이식이란 단어. 사마천이 처음 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염치. 그 다음에 우리가 문경지계에서 배웠던 완벽 기조의 완벽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요령이라는 단어도 사기에 나옵니다. 배울 게 많죠. 이 밖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 완벽 하자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옥의 T가 하자다, 한자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완벽 기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상녀가 연파의 수레를 피하기 위해서 수레를 돌렸던 골목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회차항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상녀의 진심을 깨닫고 연파가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죄를 청했다라고 하는 부영청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문경지교를 나눴고, 그래서 장수와 재상이 조화롭게 지내야지, 화합해야지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장상화라는 단어까지 나왔고, 이건 나중에 작품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상화라는 단어. 아까 약간 원곡 말씀드렸죠. 그죠?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부영청제하는 장면이고요. 여기가 회창 지난번에 보셨어요. 그죠? 이런 재미난 단어들이 사기에 나옵니다. 여기는 포수계 무덤, 관포주계의 포수계 무덤입니다. 자, 좀 이제 글자 수를 늘려서 자꾸 수준이 이제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 그죠? 인간관계의 묘미를 나타내주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 8글자만 한 게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게요. 백두여신, 기울 경자, 개, 그죠? 여고. 백두여신, 경계여고라고 합니다. 글자는 별로 안 어려운데 해석은 대단히 힘들죠. 백두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같을 여자, 새로울 신자.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얘기를 해요. 머리가 하얗게 쉬도록 보고 살았는데 늘 낯선 사람처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보고 알고 살았는데 늘 낯설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정이 안 가. 그런 뜻이에요. 정이 안 가. 그 다음 경계요거는 뭐냐? 이건 좀 어렵죠. 그죠? 기울인다라는 뜻이죠. 지나가다가 소나비가 막 내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우산을 들고 와가지고 같이 쓰시죠. 라고 우산을 기울여 주는 거야. 경계는 우산을 살짝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산을 기울여 주면서 잠시 내리는 소낙비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통성명을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래된 친구 같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예, 그 짧은 사이에 그 사람하고 그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 우산 기울이는 사이에 오래된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지더라.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참 어렵다. 그죠? 전자가 많으세요? 후자가 많으세요? 예? 전자가 많으세요? 후자가 많으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하고 무관하게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보통의 평범한 관계는 오래 사귀면 오래 사귈수록 좋은 관계겠죠. 그런데 이런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절묘하다. 그죠? 신비롭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8글자입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백두여신 경계여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백두여신은 고사하고 동창들도 없어요. 뭐 초등학교만 3군데 다녔으니까 일단 친구 사귀는 걸 몰라요. 방법을 몰라. 그리고 성격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동창회 같은 거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거 한국 사회에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 내려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무슨 88회 이런 거 그에 태어난 사람끼리 다 모임도 있대요 보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몇 회 졸업생 모임 별짓. 야, 신기하다. 신기하긴 한데 가서 이렇게 가끔 초대받아서 모임 가서 가보면은 별로 도움 안 되는 돈 그래서 경계 요구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인데 또 그 관계가 오래 가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놓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좋을 수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관계로 만났는데 점차 친해지면서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이해관계가 딱 발생하면은요, 완전히 왼수가 되더라니까요. 친구 기간에, 사실 동창들 기간에 이해관계가 발생 안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야, 돈 좀 빌려주라. 이래가 돈 안 빌려주면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해관계가 걸렸는데,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죠?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 다음 좀 깁니다. 한자는 어렵지 않은데 좀 길어요. 군자교절 불출악성이요. 그렇게 끊어 있습니다. 충신거국 불결기명이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요. 전국시대 때 유명한 장수 가운데 악의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악의. 이 악의가 연나라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연나라 서왕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연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제나라를 공격하는 총연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악의가. 그래서 제나라를 거의 멸망시켜요. 성 2개만 남겨놓고, 제나라를 모든 성을 다 70여 개 성을 전부 다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2성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연나라 서왕이 죽어버리고 아들 해왕이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2대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나라의 충신 노릇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왜? 신뢰도가 아버지 때하고 아들 때하고 확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공신들 보면은 그 밑에 아들 이제 대개 경영은 또 대를 물려서 하잖아요. 2세 경영이 들어가면은 1세대 경영했던 사람들이 빨리빨리 물러나주는 게 굉장히 현명해요. 그런데 차마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죠? 못 물러나요. 그러면 2세가 이 1세대 공신들을 대하는, 창업 공신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원래 창업주하고 대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온도차가 확 나는 거죠. 이런 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그러면 오자서잖아요.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오나라로 건너와가지고 함려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네? 함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함려가 먼저 죽고 그 아들 부차가 즉위하잖아. 오자서는 함려하고는 거의 친구지간이나 마찬가지일 만큼 엄청난 신뢰를 받고 살았죠. 그리고 오나라를 지탱하는 정말 대들보와 같은 존재였는데 부차는 아닌 거예요. 아버지 때하고 아버지가 오자서를 대하는 거하고 달라. 그리고 오자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려한테는 충고가 통했는데 직언이 아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꼰대 소리처럼 들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젊은 입장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차가 내린 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목을 그어서 자살하잖아, 오자서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2대까지 내래 충성도와 신뢰도가 같이 요즘 얘기하는 케미가 같이 가준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아들 해왕이 즉위하고 보니까 해왕은 이 악이라고 하는 장수에 대한 신뢰도가 아버지하고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악이가 공을 세우는 것을 시기하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기를 모함하는 말을 막 하니까 그걸 홀라당 빠져가지고 아기의 군권을 박탈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나라에 전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강계를 쓰고 간척계를 쓰고 결과적으로 다 이긴 전쟁을 그냥 빈손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는 아기는 그 사이에 군권을 박탈당하고 난 다음에 조나라로 도망갑니다. 망명을 해버린다. 옛날에는 이거는 일상사였어요. 이런 망명은 춘추전국 시대 때는 망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전패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왕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조나라에 가 있는 아기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겉에다가는 앞장에다 제일 앞에다가는 뭐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아기를 원망하는 글을 막 쓴 거야. 편지를. 거기에 대해서 아기가 답장을 보냅니다. 해왕한테. 그 해왕이 보낸 아기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망명할 때 떠날 때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떠나고 뭐 이랬다고 하는 섭섭함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답장을 보내가지고 한 유명한 말입니다. 군자는 절교를 해도 사귐을 끊어도 그죠? 교절은 그거죠. 그죠? 거꾸로 하면 절교 아닙니까? 절교입니다. 군자는 사귐을 끊어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으며 나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출이란 거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악성은 좋지 않은 소리지. 나쁜 소리를 하지 않. 왜? 그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충신은 그 나라를 떠나도 거국이죠. 그 나라를 떠나도 불결기명 여기가 어렵죠. 결자는 우리가 청결하다 할 때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뭐 자기 이름을 자기 명성을 깨끗하게 하지. 예?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잘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명언들이 한 차원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건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기가 떠났잖아요. 근데 해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말도 안 하고 떠났다고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명이라도 하고 떠났으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신은 그 나라를 떠날 때는 그냥 깨끗하게 떠나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나는 것이 이러쿵저러쿵 내가 어떠니 저떠니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공직자들 마찬가지죠. 뭐 물러나기 싫어가지고 그죠? 온갖 변명들을 다 구질구질하게 막 늘어놓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는 다 잘한 건 지가 잘했고 못한 건 다 밑에 사람한테 책임 떠넘기기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공직사회 보면 그런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굳이 그 유행가 가요 제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얘기 꼭. 이게 그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해석자친 명나의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것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옛날에 지난 정권 때 윤창중 사태 기억나세요? 네. 미국 가가지고 그 젊은 여학생한테 추태를 부리고 왔지 않습니까? 뭐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때 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 이 윤창중 사태를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 없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해준 대답입니다. 그 전국시대 때 제나라 위왕이라는 사람 옆에서 이 국정자문을 하고 또 필요할 때 위왕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던 인물 가운데 순우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우곤. 성은 복씨입니다. 성이 순우씨예요. 이름이 곤이야. 이 순우곤이 하루는 제나라 위왕하고 한담을 나누는 중에 제나라 위왕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순우곤한테 그대는 주량이 얼마나 되는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순우곤이 싱긋이 웃으면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평균 주량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랬더니 저는 다 다릅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임금이 술을 내려주시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 잔만 먹어도 핑 돌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야 인사드려라 그리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너도 한 잔 해라 그러고 술을 줘도 역시 자리가 어려워서 한두 잔만 먹으면 취합니다.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한 병 끄떡 없습니다. 그러면서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바람을 타고 이 향기로운 분냄새가 풍겨오고 옷자락을 살짝 풀어 헤쳐놔도 실내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밤새 먹어도 안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왕, 술이 극에 달하면 난리가 납니다. 주국생난이죠. 그죠? 예. 그리고는 그 뒷이야기가 그 뒤에 네 글자가 훨씬 더 참 기가 막힙니다. 낙극생비죠. 쾌락이 극에 달하면 슬퍼집니다. 그죠? 예. 맞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잔뜩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저 인생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밤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고 뭐 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주변이 막 그 토한 거 뭐 난장판 뭐 딱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슬퍼집니다. 이 8글자를 들려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죠? 도고 이간이요 세고 익위다 라고 하는 8글자도 참 멋진 말입니다. 여기는 그 일자열전이라고 해가지고 점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쟁이가 유명한 한나라 초기에 정치가였던 가의 또는 가생이라고 하죠. 사마천이 구런 가생열전이라고 해서 구런과 같이 대비시켜놓은 비교시켜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문장을 잘했고 또 일찍 요절한 가의도 요절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문장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같이 붙여놓는데 이 가의가 하루는 외출을 나갔다가 점치는 점쟁이를 만납니다. 점쟁이를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야. 점쟁이가. 이게 점치는 돈, 그 돈 받아갖고 먹고 사는 점쟁이인데 얼굴도 편해 보이고 완전 도사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고관대작을 하고 있는데도 늘 노심초사하고 사는데 저 점쟁이 마음이 속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한 수 유인 거야.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점쟁이가 한 얘기입니다. 돈은 높아질수록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고 권세는 높아질수록 위태로워진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점쟁이가 한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내려올 때가 언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늘 끄트머리가 그죠? 네. 처참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은 뭐 여러분들도 제 책에도 많이 나오고 늘 얘기하는 사마천의 생사관이죠.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혹중후 태산이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혹경우 혹모요.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용지소추이하라. 지자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전 세계 위인이 남겨놓은 생사관 가운데에서는 가장 훌륭한 생사관입니다.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살고 싶으면은 태산보다 무거운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잘 살아라는 얘기. 똑바로 잘 살아라. 그래야지 평가가 새털로 나느냐 태산으로 나느냐 갈리니까. 그죠? 자, 절묘한 비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백두여신 경계고였고 그다음에 과장법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도 워낙 과장 좋아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이 단순하게 뻥 세고 무슨 뭐 허세 부리는 과장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과장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바로 이게 구일모라고 하는 이 쉬운 네 글자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도 아는 한자잖아요. 구일모는. 소 9마리에서 털 오락이 하나. 얼마나 하잘 것 없어요. 정말 보잘 것 없죠. 소 1마리에서 털 하나 뽑아도 정말 하잘 것 없는데 소를 9마리씩이나 갖다 놓고 그 가운데서 털 하나 뽑는 거라니까 정말 보잘 것 없거나 하잘 것 없거나 쓸데없는 걸 비유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마천은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보이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사마천이 자기가 궁형을 스스로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궁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살하거나 죽었더라면 그 죽음은 구일모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차마 다 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만약에 내가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냥 죽었더라면 그것은 소아암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기조로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 쉬운 네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까? 소아암마리에서 털 하나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천하에 둘도 없는 과장법이지만 아마 과장법 가운데서는 이게 아마 지존일걸요? 중국 사람들 과장 다 갖다 대오세요. 이거 중국 사람들 쓰는 과장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바닷물을 다 끌어다가 먹물로 갈아가지고 그 제약을 기록해도 그 제약이 모자라고, 그죠? 남아돌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바닷물을 길어다가 글을 쓰는 먹물로 간다는 거지. 이게 엄청난 거죠. 동해의 바닷물을 다 길어다가 먹으로 갈아서 먹물로 그 재상을 다 기록해도 그 재상이 남고, 그죠? 그렇게 엄청난 뻥이 심한데 이것만 따라갈 만한 과정이 없습니다. 유머와 풍자, 뭐 대단한 사마처럼 뭐 골개열전이라고 하는 유머 리스트 기록을 남겨놓을 만큼 유머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풍자, 그 다음에 해학, 조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목후, 이관, 수의, 야행이라는 거죠. 목후는 목욕한 원숭이를 얘기를 합니다. 목욕한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항우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항우가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굳이 도읍을 이 관중 지역에다가 정하지 않고 쉽게 낙양이나 서안 쪽에 안 하고 팽성이라고 해서 자기 고향 근처로 가려고 해요. 실제로. 이거는 전략적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실제로. 그랬더니 숨어있는 은자 하나가 항우의 그런 처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한 원숭이 새끼가 모자 쓰고 다니는 꼬라지라고. 그죠? 사람 흉내 내는 거라. 그러니까 엄청난 비난이에요. 항우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죠. 그냥 목욕한 원숭이 꼬라지다. 목욕한 원숭이가 모자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딸린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의 야행이다.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멍청한 놈아. 비단 옷을 입고 밤길 걸어봐요. 누가 비단 옷 입은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의 야행, 비단 옷을 입고 수의 비단 옷, 수놓은 비단으로 수놓은 옷입니다. 수의는 밤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멍청하다, 항우를 멍청한 사람으로 비유하는 조롱하는 그런 유명한 또 이 8글자도 있습니다. 목후 이관이요 수의 야행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사기의 매력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